반갑습니다. 처음 하는 장자인데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장자를 다 읽고 싶은데요. 장자 33편 다 읽으려면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는 한 1년 반 정도 걸려야 될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하면 한 1년 잡으면 이제 넉넉하게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주어진 시간이 사실 2달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8번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쉽지만 장자를 발췌를 해서요. 장자 4편 중에서 8개를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지난 1, 2월에는 주역을 발췌를 했을 거죠. 저는 이제 발췌해서 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했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석까지 그냥 하나하나 읽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제 뭐 재밌는 부분만 골라서 읽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책을 자기 구미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읽는 것은 그렇게 독서를 할 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글 쓴 사람의 의도가 그로 인해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맹자나 공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맹자라는 책을 맹자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는 구절만 떼서 읽으면 맹자가 이상한 사람 될 수 있고요. 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췌를 할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발췌해서 읽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전체를 다 읽는 걸 이른바 이제 뭐 전작주의자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든가 아니면 말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충분히 읽어왔다 싶고요. 그런 강좌를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2달 동안 그래도 그 중에서 장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 그리고 그 장자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보는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장자를 읽는 겁니다. 함께 읽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수많은 주석가들과 함께 장자를 읽고 번역하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석 없이 혼자 읽는다,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고전을 장자처럼 이제 수천 년 된 고전요, 장자뿐만이 아니라 맹자도 그렇고 논어도 그렇고 이렇게 수천 년 된 고전들은 주석 없이는 못 읽습니다. 주석 자체가 그 고전의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주석을 가지고 같이 읽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석의 안내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버전의 논어를 만날 수 있고 맹자를 만날 수 있고 장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번 강좌에서는 장자의 주석을 하나하나 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자를 해석하는 저변에는 그동안의 수많은 주석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주석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석 하나하나를 드러내놓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차례 강좌 동안에 저는 이제 각 시간마다 2개의 주제를 할당해서 전부 이제 16개의 주제가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 16개의 주제에 들어가지 않고 장자를 읽기 위한 예비 지식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장자라는 텍스트를 기존의 다른 고전들, 그러니까 장자 이전에 논어나 맹자 같은 텍스트가 있죠. 물론 이제 뭐 논어는 한 10,000여자 정도 되고 맹자는 한 35,000여자 정도 되고 장자는 한 65,000여자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존의 유가 문헌들과 장자의 차이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한번 잘 따져보면 우리가 장자를 읽기 전에 장자를 좀 더 쉽게 장자의 생각을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장자를 읽기 위한 예비 지식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이 장자라는 책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논어나 맹자와는 좀 다릅니다. 맹자와 장자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 제나라 선왕이나 양나라 해왕과 동시대 인물로 장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나라 선왕과 양나라 해왕은 바로 맹자를 만났던 군왕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양나라 해왕이나 제나라 선왕은 뭐 그렇게 뛰어난 군주는 아닙니다. 이른바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뛰어난 군주 그러면 뭐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 뭐 초나라 장왕, 송나라 목공, 뭐 이런 군주들이 이제 뛰어난 군주로 진나라 목공이요, 진나라 목공, 송나라 목공이 아니라 진나라 목공 정도가 이제 훌륭한 인물로 훌륭한 군왕, 그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맹자가 만났던 양나라 해왕이나 제나라 선왕은 뭐 그다지 훌륭한 군주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맹자를 만나서 대화했다는 사실 때문에 제나라 황공보다 유명하면 유명하지 더 못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맹자를 대우하고 맹자와 함께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 정도로 이제 지명도가 있게 된 것은 양나라 해왕이나 제나라 선왕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장사였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대와 동시대의 인물이 이제 장자인데, 맹자는 장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고 장자는 맹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일종의 미스터리인데요. 왜 가장 맹자는 논쟁적인 철학자입니다. 그저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게 있으면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공자 같은 경우는요, 위나라에 갔다. 위나라 영공을 만났다. 영공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위나라에 머물러 있지만, 영공이 문진, 진은 이제 전쟁할 때 군대의 그 대우를 정렬하는 전쟁할 때 진과 같은 뜻입니다. 근데 그 편다는 뜻에서 같은 의미로 쓰는데, 진치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위나라 영공이요. 논어에 아시다시피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일 수행하시고, 명일, 그 다음 날 마침내 떠나셨다. 위나라를 떠납니다. 자기는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두지사는 상문지연이와, 조두지사는 이제 조는 도마고 두는 제기, 나무로 만든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나 제기에 관한 일, 그러니까 예를 의미하죠. 제례를 의미합니다. 제사 지내는 일을 낮춰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 제사 지내는 일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있지만 굴려지사는 미지하게로소이다. 군대를 거느리는 용병술에 대해서는 미지하게 제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고 명일수행, 그 다음날 바로 떠납니다. 이게 이제 공자라면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상대와 뜻이 맞지 않는다 하면 조용히 떠나는 게 공자입니다. 이제 이게 공자라면, 맹자는 상대와 뜻이 맞지 않으면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공자도 상대를 바꾸려고 해요. 공자가 이제 그 당시에 벼슬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컨대 노나라의 실권자였던 개완자가 죽으면서, 노나라의 실권자는 개완자죠. 임금이 있지만 실제로 이 대부였던 개완자가 좌지우지했죠. 개완자가 죽으면서, 개완자가 물론 공자를 등용합니다. 공자를 등용했는데 결국 공자와 뜻이 맞지 않아서 공자가 떠나게 되는데, 나중에 개완자가 죽을 때 자기 후계였던 개강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으면 공자를 불러서 정치를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강자가 공자를 불러요. 그리고 물어요. 뭘 묻느냐면 환도.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니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개강자 환도장이 있죠, 논어에. 개강자가 백성들 도둑질하는 게 걱정이 돼서 공자에게 그 이야기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자의 대답이, 자부도면 당신이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수상지라도, 비록 상을 주더라도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개강자에게 잘 보여서 벼슬 하려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당신이 잘하면 백성들이 그럴 리가 없다. 이거는 요즘 말로 그것은 진리 이런데, 이 진리죠. 내가 도둑질하면서 너희들은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를 바로잡으려 하니까 통치자에게 등용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나라에서 위나라 영공이 죽고, 그 다음에 세자 괴이가 쫓겨나고, 그리고 괴의 아들이었던 첩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나옵니다. 장자에도요. 임금이 돼요. 그래서 그 첩이라는 인물이 공자를 불러서 정치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로를 통해서 공자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위나라에 가시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 하는 얘기가 필야정명원저,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을 것이다. 명분이란 게 뭐냐면 군군신신 부부자자잖아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위나라 임금 첩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오려고 하니까 쫓아낸 사람이에요. 군군도 안 되고 신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명분이 문란한 상태입니다. 공자가, 선생님, 위나라에 가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로가 딱하게 얘기죠. 선생님, 그딴 거 해서 뭐 합니까? 해기정.
왜냐하면 임금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예. 역시 위나라에 초빙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초빙을 취소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공자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태도는 공자는 상대의 뜻이 맞지 않으면 가지 않거나 조용히 떠나거나 뭐 이런 입장인데 맹자는 떠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곁에 있으면서 늘 임금이 불그락푸르락 해질 때까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스트레스 전혀 안 받았을 겁니다. 아마 맹자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놓고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우한 지식인이 뭐 공자 맹자다 그러면서 공맹이 자신의 그 정치적 이념을 그 당시에 실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우한 지식인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정당한 평가인지 저는 늘 의심스러워합니다. 불우하게 세상 산 것 같지 않고요. 맹자의 우리가 어디를 봐도 맹자가 좌절하거나 약한 모습 보이지를 않거든요. 심지어 제나라 선왕이 알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대목에서도 맹자는 자신감에 가득 차요.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아쉽고 섭섭하기는 하지만 지금 천하에 당금지세에 사기수야리오, 나를 놔두고 그 누가 있겠는가. 내가 지금 제나라에 등용되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러고 홀가분하게 떠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게 이제 맹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맹자가 동시대에 있었던 장자에 대해서 논평을 남기지 않은 것은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장자하면 또 당대의 모든 사상가들을 다 비판해요. 장자 맨 마지막에 장자가 이제 전체가 33편이라 그랬죠. 그 33편의 맨 마지막 편 33편이 바로 제33편이 천하편입니다. 거기에는 천하의 도술을 모두 다 비판하고 있어요. 네. 모두 다 비판하고 있는데 맹자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죠. 서로 이렇게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는다는 건 참으로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세밀하게 따져보면요. 추로지사라고 나와요, 거기에. 추로지사 진신공자라고 나오는데 추는 맹자의 고향이고 노는 공자의 고국이죠. 추로지사 하면 육아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육아학자들을 장자가 평가하면서 내성외왕이라는 말을 써요. 육아의 이념을 이렇게 잘 표현한 네 글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내성은 안으로는 성인이고 내는 내면의 덕을 의미해요. 육아의 그 학자들이 지향하는 것은 안으로는 성인의 덕을 갖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왕 노릇하는 그런 게 육아의 이상입니다. 이 이상은 물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공의 시대로 끝났죠. 공자는 왕이 될 수가 없죠. 왕이 되려면 뭐 무력을 가져야 되는데 무력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공맹이 이야기하는 왕은 맹자에 의하면 이덕행인이거든요. 덕이라고 하는 게 얻을덕자입니다. 덕지어기예요. 행도의 유덕의 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땅한 도리를 실천해서 내 마음속에 터득된 것, 그리고 덕지역이 나에게 어떤 그게 기술일 수도 있고 또 깨달음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깨달음을 나에게 얻은 것, 이게 이제 큰 덕자의 뜻입니다. 그런 덕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는 정치적 개념입니다.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친은 육친을 사랑하는 거고 인은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친친이 인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을 펼치는 것, 그게 왕입니다. 이덕행위입니다. 그럼 왕과 대비되는 건 뭐냐? 패입니다. 이 패는 이덕행인이 아니라 이력가인입니다. 물리적인 힘을 갖고 인을 가장하는 겁니다. 힘센 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가짜인 거죠. 가인입니다. 인을 가장한다. 이게 이제 왕패지변인데 아주 명쾌하죠. 맹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제 왕이거든요. 그게 이제 육아의 이념이다. 이거 장자의 육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장자 텍스트 속에는
장자 당시에 기록된 것보다 후대에 기록된 게 더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은 장자 4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장자 4편 7개, 소요유부터 응제왕까지의 7개 편은 장자 자신의 저술로 인정합니다. 인정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고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논어라는 텍스트, 맹자라는 텍스트, 장자라는 텍스트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걸 논어라고 하자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직접 뭐 저 휘랍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라고 하는 건 정치인 거거든요. 합의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그 기준이 있어서 그 논어가 만들어졌거나 맹자가 만들어졌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에서는 대체로 4편, 7편은 일관성 있는 저술로 보고 장자 자신의 저술로 보는 것이 학자들이 정리된 견해고, 또 그걸 뒤집는 결정적인 또 다른 증거가 있으면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편과 자편은 장자의 후학들이나 또는 후세에 그 장자 사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심지어는 육아학자로서 장자와 견해에 맞닿아 있는 학자들이 저술한 것이 외편과 자편에 있다. 이것이 이제 현재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의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정리된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자 4편을 읽는 것이 장자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4편을 읽기로 하고요. 그 재미는 사실은 외편이나 자편이 더 있습니다. 외편이나 자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비록 후대에 그 저술된 것이라 하더라도 장자 사상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장자 사상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장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일관성 있게 장자의 사상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일생 속에서 생각이 여러 차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는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때에는 또 다르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폭넓은 그 생각을 갖고 장자를 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앞에 나온 공자나 맹자가 불후했다고는 하지만 공자가 노나라에 뭐 석 달 동안 정치하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떠나죠. 그러다 제나라로 갑니다. 그 제나라 가면 누구를 만나냐면 제나라 경공을 만나요. 제나라 경공 당시 제후잖아요. 임금이잖아요. 그 제나라 경공이 위방지도를 묻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서 공자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정제절용이라. 정치는 절용이 있다. 국가의 재용을 절약해서 백성들을 도와주는 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초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나라 임금이 공자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천하를 돌아다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자를 모셔서 정치에 대해서 묻거나 실제로 그걸 반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공자를 예우하는 겁니다. 그 나라 임금을 자유롭게 만나는 사람을 누가 무시하겠어요? 그런 상황에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는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맹자를 대우를 잘 해줘야 이 천하의 그 학자들에 의해서 평가가 좋아져요. 그 나라 군왕의 평가가. 제나라 선왕이나 양나라 혜왕이 맹자를 극진히 대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맹자를 별로 안 좋게 대우해주거나 하면은 두고두고 정말 욕을 먹어요.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 양나라 혜왕이 죽고 양나라 양왕이 임금이 됐어요. 양혜왕은 어쨌든 호덕의 군주라서 현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양나라 양왕은 무사를 좋아했어요. 맹자처럼 멍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를 박대하죠. 그래서 맹자가 양나라 양왕에 대한 평가가 맹자 양효왕에 나와요. 뭐라냐면 망지불사인군이요. 멀리서 봤더니 임금 같지도 않고 취지 불견 소현이라 가까이 가봤더니 위험도 하나 없더라. 그러니까 조련문할. 그런데 이자가 졸지에 묻기를 천하 오종고 천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묻더라.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 꼬라지에 천하에 대해서 묻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이 그 생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으니까 그래서 내가 천하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안정될 것이라고 얘기해 줬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완전히 그 양나라 양왕에 대해서는 형편없이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수천 년 동안 전해지는 건 줄 양나라 양왕은 몰랐을 겁니다. 두고
두고두고 그냥 씹히는 거죠. 두고두고. 예,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안 그러고 이제 뭐 선왕처럼 그래도 명자를 잘 대하고 혜왕처럼 명자를 잘 대우고 해주고 하면은 어쨌든 현자를 좋아한 그런 군주로 남는 거죠. 두고두고요. 다른 업적보다 이걸로 텍스트로 그렇게 남으니까 후세인들에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혜왕이나 선왕이 그렇게 미진한 장사 했다고 할 수는 없죠. 또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장자는 어떤가? 장자는 이 공자나 맹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공자나 맹자는 정언밖에 없어요. 돌려서 말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물으면 자기 생각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곧이곧대로요. 그러니까 뭐 공명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 쥐날 정도로 생각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나라 선왕이 이렇게 묻죠. 탕임금은 앞서 있었던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거랑을 쫓아내버린 임금 자리에서 쫓아내버린 사람이 탕임금이죠. 그래서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상나라를 세운 장본인이에요. 최초의 혁명가입니다. 탕임금은. 탕임금이 임금이었던 거랑을 쫓아냈고 무왕벌주 무왕이 자기 임금이었던 주왕을 쳤죠. 이게 옳습니까?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죠, 선왕이. 그러니까 맹자는 바로 대답합니다. 그저 뭐 돌리고 없어요. 문주 일부 주의원이와 일부는 한 명의 필부 이런 뜻입니다. 필부란 뜻이에요. 한 명의 지압이 주. 우리말로 하면 이게 비칭이라서요. 결국 제한 놈 주 이런 뜻입니다. 제한 놈 주를 주겠다는 이야기는 뭔 들었어도 미문 식인약체이다. 군주를 시해했다는 얘기는 미문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맹자의 대답입니다. 뭐 돌리고 없죠. 그게 어디 임금이냐 이렇게 나와요. 아니 거랑과 주왕이 천자였고 탕이나 무왕은 신하였는데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죽여?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게 어디 임금이냐 이렇게 나오는 게 맹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두고 맹자의 사상이 혁명의 찬성인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 없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갖고 자꾸 고민하면 이상한 얘기가 돼버려요. 명백하죠. 공자도 명백합니다. 아까처럼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나무라면 그러니까 개강자라는 인물이 사실은 자기가 정통 후계자가 아닌데 그 자리를 빼앗은 거거든요.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 백성들이 하찮은 도둑질 한다고 그걸 통제하려고 하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공자 얘기는 명백한 거거든요.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나무라면 작은 도둑이 덮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갖고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뻔하니까. 그게 이제 정언입니다. 공명이 선택한 방법은 정언이에요. 왜냐하면 임금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니까 올바른 말로 그냥 응대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빙글빙글 돌려서 이야기하면 그거는 세상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임금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자는 어떤가? 장자는 이게 출생이요. 신상 정보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읽을 이 장자에 그래도 가장 많은 신상 정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 몽이라고 하는 곳에 칠언이었다. 송나라 몽땅의 칠언이라고 하는 곳의 관리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 답니다. 초나라 왕이 태백을 갖추어서 재상으로 모셔가려고 했는데 장자가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믿을 수가 없어요. 장자 같은 사람은 절대 재상으로 초빙하지 않습니다. 그 장자 지어낸 얘기고 장자 후학들이 지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무용한 철학을 이야기한 사람이 장자인데 뭐 쓸데있다고 장자를 재상으로 초빙하겠어요? 분명히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래서 외편과 자편에 그 이야기가 2번 정도 보여요. 비슷한 건데 버전이 좀 달라져서 한 2군데 정도 보이는데 실제로 믿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몽의 칠언이라고 하는 동산직이었다.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몽이라는 곳이 이게 애매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장자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제 글을 그 앞에 여러분들 보는 책 앞에 넣어놨습니다만
장자는 어떤 사람은 송나라 출신이라고 하고요. 한서 예문지에는 송나라 출신이라고 해놓았고, 그리고 또 육덕명의 경정성문서록에는 양나라 출신이라고 하고요. 양나라는 이제 위나라입니다. 위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위나라도. 춘추 전국시대에 전국시대에 접어들면 거의 7개 나라만 남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한때에는 뭐 노나라도 있고 설나라도 있고 뭐 송나라도 있고 합니다만 다 멸망당하고 나중에 이른바 우리가 전국칠웅이라고 하는 진초연재 한의조의 7개 나라만 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나라가 이 연나라하고 한나라예요. 연나라 한나라고, 한비자의 한나라가 약한 나라죠. 한비자 사상에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국력이 약한 나라의 지식인으로서 또 그걸 책임져야 할 귀족으로서 한비자의 고민이 드러나 있는 게 한비자라는 책이거든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처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비자는 이게 공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비자는 절대 취할 수 없는 권모술수서예요. 근데 한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최약소국이었던 한나라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계책이나 술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정당한 방식의 대결로는 이렇게 어떻게 생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나라도 약소국입니다. 연나라는 보통 이제 이웃나라 조나라가 강대국이고요. 조나라도 늘 조나라와 위나라, 이거는 이 강대국 진나라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나라도 끝까지 버티죠. 이게 다 강대국들이고, 이제 한나라, 연나라는 이제 약소국인데, 장자는 여기에 이제 뭐 송나라 출신이라고도 하고, 양나라 출신이라고도 하고, 또 한유의 송맹동야서라는 아주 명문이 있습니다. 맹동야, 그러니까 맹동야를 멀리 보내면서 한유가 지은 시가 아니라 편지, 그러니까 그때 시회를 열면서 그 서문을 쓴 게 한유의 송맹동야서라는 글이 있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자 이기 황당지사로 명어초라 그래서 장자는 자기의 그 황당한 말로 명어초, 황당지사란 말을 써요. 장자의 글이 이제 황당하죠. 근데 이 황당이란 말은 장자 밖에서 쓸 때는 별로 안 좋은 말로 써요. 근데 장자 안에서 황당이란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좋은 말로 씁니다. 황당이가 엄청나게 커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황당지사예요. 장자 밖에서 보면 우리 황당한 말 하면은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황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황은 장자 안에서 방황을 이야기하면 이게 도에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장자 밖에서 방황을 이야기하면 이게 헤매는 거거든요. 안 좋죠. 근데 무의도 마찬가지예요. 무의와 방황이 쌍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소요, 무의, 방황, 이게 전부 쌍으로 이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잠자는 것을 예찬하는 장자 이야기도 거기에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꿈꾸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말을 갖고 명어초라 해서 초나라에서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유는 초나라 출신으로 봐요, 장자를. 그런가 하면 또 한유는 장자에 보면 전자방 편이 있습니다. 그 전자방은 공자의 제자, 자유의 제자예요. 그래서 장자는 전자방의 제자다. 그래서 결국 육아계열의 학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근세의 장태염, 장병림 같은 학자는 장자를 안현계열의 유학자다 이렇게 봐요. 안현의 계열의 그 제자 쪽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이제 근거를 이제 제시하고, 또 거기에 같이 붙여서 광마략이라는 또 대학자가 있어요. 그 광마략이라는 장태염이 처음 얘기했다는 걸 광마략이 자기가 장태염 선생에게서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계열의 학자로 보는 것도 있고요. 이 얘기는 왜 특별히 강조하냐면, 우리가 장자를 볼 때 기존의 장자에 대해서 정리해 놓는 철학 사적 지식이 있죠. 그 장자는 뻔해요.
그 뻔한 틀을 좀 벗어 던지고 장자를 봐야 장자가 제대로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이제 장자는 공자를 비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장자의 공자에 대한 비판은 장자 자신의 저술이 아니라고 하는 장자 외편에 나와 있어요. 외편에 나와 있고 그 부분에서 이른바 어부편이나 도척편이나 이런 부분의 문장은 문장의 수준이 격이 떨어지는 걸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 있기 때문에 그건 그 후세에 지어낸 얘기를 갖고 장자 철학을 좀 한쪽으로 외골수로 몰아가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견해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보기 위해서 육아기원설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육아기원설이 또 다른 맥락을 갖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묵자도 육아기원이에요. 묵자도 육아에서 배웠지만 육아의 이념에 찬성하지 않고 새로운 학파를 창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이 육아에 있다고 해서 그럼 장자가 그럼 육아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자는 공명과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비판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사상치고 뭐 이렇게 우뚝 선 사상이 있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를 부정하는데 상대의 견해가 옳지 않다는 걸 부정하다가 상대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면 나도 같이 부정당하죠. 그래봤자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렇죠.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고 해서 상대의 악인이라고 지목해서 상대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면 나도 같이 부정당합니다. 그런 경우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장자를 바라보기 위해서 제가 육아기원설을 이야기하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육아기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존의 철학사적 지식에서 장자는 육아와는 이렇게 등 돌린 사람이다. 이런 견해가 상당히 폭이 좁은 견해이고 그렇다고 해서 육아기원을 얘기하는 제 입장이 장자는 육아학자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미리 밝히기 위한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신상에 대해서 일단 부정확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오래된 전기가 사마천이 사기죠. 사마천 사기 열전인데 사기는 사실 뭐 열전이 분량이 반이 넘죠. 그래서 바로 역사란 무엇인지, 그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정말 오랜 옛날에 분명하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 이제 사마천 사기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열전이죠. 그리고 열전의 제일 첫머리에는 가장 깨끗한 사람이 나옵니다. 백이숙제가 나오죠. 열전의 맨 마지막에는 화식열전 나오죠. 돈 많이 번 사람들 나오죠. 백이숙제가 맨 앞에 있고 돈 많이 버는 화식이라고 하는 재물을 정식시킨다. 돈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맨 끝에 있어요. 본말입니다. 본말. 사마천의 역사관이 이런 데 드러나고 있는데 뭐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다른 시간에. 근데 그 사기 열전에 보면 장자 열전이 노장신한 열전에서 노자 이야기 나오고 노자는 한 1000여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 열전 235자예요. 235자인데 이 235자는 일본 학자인 후쿠나가 미스지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이제 장자 사마천 사기 장자 열전 235자다. 이렇게 쓴 걸 제가 읽은 지가 아주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읽을 때마다 텍스트에 글자 수를 세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러 밝힙니다. 그래서 꼭 글자 수 세면서 성정은 일기는 몇 자인가 2억 5천만 자 내지 2억 7천만 자다 뭐 등등 글자 수를 이야기하는데 뭐 일단 그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235자를 갖고 장자 신상의 전모를 파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 맹자는 137자밖에 안 돼요. 맹자는. 근데 사마천의 맹자 열전은 맹자 순경 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뭐 맹자와 순경은 순자죠. 순자 말고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 맹자 사상을 이렇게 간결하게 전해주는 글이 없어요. 맹자 열전은 137자에 지나지 않지만 맹자가 어떤 인물인지 정말 명쾌하게 보여주는 명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자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뭐 제대로 뭐 전하는 게 별로 없어요. 노자 열전도 좀 그래요. 노자 열전도 1000여자에 달하니까 좀 많다 싶긴 합니다만 뭐 1050여자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4명의 노자가 나오기 때문에 뭐 나누기 하면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이런 사람이라고도 하고 저런 사람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뭐 공자가 등장해서 노자를 높여요. 우리가 그 공자가 등장해서 노자를 높였다, 노자는 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노자가 공자를 막 꾸짖어요. 사마천 사기열전에. 그때 주인공은 누구냐면 공자입니다. 노자가 아니고요. 그 삼국유사에 보면요, 원효가 늘 등장합니다. 원효대사가 등장해서 원효대사보다 높은 사람들 얘기를 자꾸 해요. 결국 누구의 얘기냐면 원효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누구누구의 칭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높인다 그러면 그 누구누구가 칭찬하는 그 사람이 그 당시 최고였다는 걸 드러내는 거지, 그 사람에 의해서 떠받들어지는 사람이 꼭 최고인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추사가 늘 누가 최고다 그러는데 최고가 누굽니까? 추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 표현에 혹해서 이제 노자를 이제 뭐 위아래로 이렇게 막 치기도 하는데 그건 학문적인 논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장자에 대한 신상이 뭐 별로 없어요. 다만 거엽이나 도척이나 어부편 등등을 썼고 그리고 10여만 자의 저수를 남겼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해지는 장자는 6만 5천 여자지 10여만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한서 예문지에는 장자의 편수가 50여 편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전해지는 장자는 33편이니까 사실은 3분의 1 정도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33편으로 전해지는 책은 곽상이라는 진나라 시대의 주석가에 의해서 이제 전해지는 건데 그래서 곽상을 장자의 배신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50여 편이 있었는데 다 잘라버리고 33편만 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정당한 비판은 아닙니다. 곽상 덕분에 33편을 보게 된 걸로 봐야지. 그렇잖아요. 나머지를 없앴다 이렇게 보면은 그럼 공자가 그럼 시경을 산삭했다 그러면 공자가 시경을 없앴다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기록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고 그리고 어부 도척 거엽 이건 내 편에 있는 편이 아니고 외편에 있는 장자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마천이 장자에 대해 안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로 보는 것만으로는 이제 어렵고 그리고 장자 안에 들어있는 장자에 관한 여러 가지 신상에 관한 기록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뭐 저 장자 안에 보면 장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 노래를 하거든요. 아내가 죽었을 때 노래를 하니까 혜씨가 가서 하는 얘기가 슬퍼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왜 노래까지 부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장자가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 아내는 지금 자유로운 상태에 놓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맥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기록으로 봐서 장자에게 아내가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추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장자가 죽었을 때 나는 땅에 파묻지 말고 들판에 내 시신을 내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선생님 시신을 들판에 내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자 얘기가 저 땅에 파묻으면 땅강아지가 먹을 것이고 들판에 버리면은 새가 와서 먹을 터인데 굳이 왜 새한테 빼앗아서 땅강아지한테 줄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뭐 제자들도 있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돼 있고 그리고 또 초나라 왕이 사신을 보낸 이야기가 두 군데 나와요. 그래서 뭐 한 번은 그 사신을 보내서 선생님을 재상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장자가 복숫가에서 낚시질 하고 있다가 하는 얘기가 그 그러니까 뭐 위나라에 가면은 위나라인지 뭐 초나라인지 하여튼 거기 가면은 신귀가 있다. 아주 엄청나게 큰 거북이 있는데 그 점을 치면은 그 신묘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받든다. 그런데 어쨌든 그 죽은 거다. 그래서 죽어서 신귀처럼 떠받들어지기를 바라느냐, 아니면은 진흙탕 속에서 꼬리 질질 거는 자라가 되기를 바라느냐. 너 어떤 게 더 낫냐? 사신한테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사신이 묻는 게 죽어서 그거 되는 것보다 살아서 진흙탕 속에 있는 게 낫죠. 이러니까 장자가 그래 나는 뭐 살아서 진흙탕 속에서 질질 끌 테니까 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대목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초나라 사신이 또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장자가 희생소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희생소가 제사 지내기 전까지는 뭐 아주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아주 호화로운 의상도 입고 이렇게 떠받뜸을 당하지만 막상 태묘에 들어갈 때가 되면
저 외로운 고돈이라 그래요. 고돈 하필이면. 이게 장자 유머인데 외로운 돼지입니다. 외로운 돼지. 하필 뭐 다른 저 비유물도 아니고 하필 돼지에다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태묘에 들어가는 희생소가 되느니 저 외로운 돼지가 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버전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런 대목. 그러면 이제 장자는 아내도 있었고 또 제자들도 거느리고 있었고 그리고 초나라 왕으로부터 이 재상으로 2번이나 초빙받을 만큼 굉장히 명망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뭐 이렇게 될 텐데 불행히도 그것은 외편과 자편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자의 실제 신상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후세에 장자의 그 이야기를 다른 버전으로 각색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장자가 혜시와 벗이었다. 혜시와 친구지간이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결국에 이제 장자 주변에는 권력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 혜시밖에 없었어요. 공명은 뭐 가는 데마다 권력자들과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장자는 혜시 외에는 혜시는 위나라 재상이었어요. 강대국 위나라의 재상이었으니까 혜시는 굉장히 출세한 인물이죠. 하지만 혜시는 변론가였고요. 혜시 공손용 학파 그러면 궤변론자이기도 합니다. 논리학자들입니다. 전부 논리학자들인데, 그래서 장자와 논쟁을 하죠. 장자와 논쟁을 하는 대목이 장자의 도처에 나옵니다. 혜시가 소요유편부터 천하편 끝까지 나와요. 지부급편에도 나오고 그 각 내편과 외편과 자편 전체에 다 앞뒤에 다 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혜시를 빼놓고는 장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자가 당시 세상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혜시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뭐 갖가지 유머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시대상을 장자가 효과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대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장자니까 늘 장자가 이겨요. 늘 장자가 이깁니다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장자가 지기도 합니다, 때로. 근데 이제 그런 성부에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혜시가 이 위나라 재상이었고, 그리고 그 혜시와 친구였던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장자 기록 전체를 부정하기 전에는요. 그런데 이 혜시조차도 사실 위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위나라에서는 이제 강경파들이 뭐 공손용 등등 이런 맹자에 보면 공손년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공손년과 장이 이런 인물들입니다. 네, 공손년, 장이, 기불성, 대장부제리요. 공손년이나 장이 같은 사람들은 어찌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경추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 나오죠. 그러니까 맹자가 어찌 그런 사람들이 대장부냐? 이건 첩부지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고, 대장부란 건 모름지기 그 천하지 관거, 천하에서 가장 넓은 거처, 인입니다. 행천하지 대도, 천하에서 가장 큰 길, 그 의예요. 이게 바로 대장부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립천하지 정이 천하에서 가장 올바른 자리에 선다. 그게 예예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대장부다. 어찌 그런 사람이 대장부냐 이렇게 비판할 때 공손년 나오죠. 바로 이런 인물인데, 사람들은 이제 전부 어떠냐면 강대국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장인은 아시다시피 그 연행책으로 유명하잖아요. 소진은 합종책을 내세웠고 장인은 연행책을 내세웠죠. 합종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대국 진나라에 대항하는 북쪽의 연나라부터 남쪽의 초나라까지 세로로 이어서 강대국 진나라에 대항하는 국제질서, 이게 이제 소진이 내세웠던 합종책이고, 이 연행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나라의 사주를 받은 이 장이가 소진이 죽은 다음에 진나라로부터 옆으로 이렇게 제나라까지 이어지는 진나라에 충성하는 그 국제질서를 만들어간 게 장이에요. 뭐냐면 그때 내세우는 게 강자의 논리입니다. 강자의 논리. 강대국 중심으로 이렇게 질서를 재편하는 거죠. 근데 이런 논리인데 혜시는 그런 논리를 깨는 사람입니다. 혜시가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이런 거죠. 백마비마론 같은 거예요.
백마는 흰말이죠. 비마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흰말은 말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셰시가 내놓습니다. 셰시나 공손용 같은 논리학자들이요. 무슨 얘기, 백마가 말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범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할 때 그 대상 외연과 백마라고 할 때 외연이 다르죠. 그러니까 강대국 기준으로 진나라의 천하를 얘기할 때 그때 천하와 강대국 아닌 위나라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 그때 천하라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나라 입장에서 추구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진나라 입장에서 추구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나라는 위나라대로 가고 진나라는 진나라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논리의 근거가 이런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말이라고 하는 것과 백마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이게요. 범주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셰시는 진나라에 협력하지 않는 위나라 독자 노선을 긋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진나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 진나라에 붙어요. 그러니까 그 진나라하고 자꾸 반대하는 쪽을 하니까 셰시는 결국 쫓겨나죠. 그 당시 입장에서 볼 때는 셰시는 쓸모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진나라에 붙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진나라에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니까 잘라내는 거죠. 근데 그 잘라낸 셰시가 결국 현실 정치에서 무력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제거당했잖아요. 근데 그 셰시와 장자가 친구인데 셰시가 장자를 두고 뭐라 그러냐면 대의무용이라고 그러죠. 크기는 하지만 자네 이야기는 크기는 하지만 무용 쓸모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거야. 중인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야. 이게 맞는 표현인 게요. 장자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뭘 누가 들어주겠어요? 셰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네 이야기는 참 크긴 한데 쓸모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 듣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장자에 일단 애정을 갖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셰시가 이렇게 본 건 셰시 입장에서 맞는 게 있을 겁니다. 셰시는 위나라에서 결국 쓸모없는 사람이 돼서 쫓겨났는데 그 쓸모없는 셰시가 보기에도 장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말 대용이 맞죠, 그러니까. 장자는 그게 바로 대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고가 완전히 전환돼 버려요. 그 사고의 전환을 갖고 오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 무슨 특별히 많은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얘를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갖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애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 유용성을 기준을 거기다 대면은 우리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학원 보내고 죽으라고 막 뭐 보충 수업 시키고 막 사교육 엄청 투자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그런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쉽게 바뀌지 않죠. 뭐 지식이 많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죠. 근데 아이를 어떻게 보는지를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 아이를 교육시켜서 무슨 전쟁에 내 보내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장자를 읽으면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딱 깨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셰시는 장자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용했으니까. 근데 장자는 그걸 바로 대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장자는 이제 새로운 전략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있는 장자라는 텍스트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정도로 서론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